식위생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식 위생 관리는 실제 급식 산업에서 관리자는 비용 절감이라든가 이익 창출을 이상의 그 책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전한 음식 제공을 통한 고객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안전은 급식 시설이나 음식 종업원들에 의해 결정되게 되고, 또 양질의 안전한 음식 제공 여부는 관리자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급식 산업에서 급식 위생 관리라는 것은 안전한 음식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관리 업무이고, 급식에서의 위생 관리 대상은 식품의 조리, 취급, 조리장의 위생적인 시설, 조리용 기구라든가 용기, 또 급식 종사자의 개인 위생이 모두 포함되어집니다. 본 7장에서는 식중독에 대해 먼저 학습을 하고, 급식소에서 위생관리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급식 생산 단계별 위생관리라든가 식품 취급자나 혹은 급식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그리고 급식 시설이라든가 설비의 위생관리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위생관리 체계인 해썹 시스템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보고, 학습 목표를 보면은 첫째, 단체 급식에서 위생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중독과 경구 감염병에 대해서 이해하고 국내 발생 동향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급식 생산 단계별 위생관리의 요점을 설명할 수가 있고, 조리 종사자의 개인위생 및 작업 습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생관리에 대해 설명할 수가 있고, HACCP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고 적용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를 학습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급식 위생관리의 개요를 본다면은, 급식 산업에서의 위생관리라는 것은 안전한 음식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관리 업무이고, 급식에서의 위생관리 대상은 식품 조리 및 취급, 그 다음에 조리장의 위생적인 시설, 조리용 기구나 용기, 급식 종사자 개인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특히나 해썹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인 해잘드 어널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는 이 해썹 시스템과 제조물 책임법 PL법이라 하여서 프로덕트 리어빌리티라는 이 제조물 책임법이 단체 급식에 적용이 되면서 철저한 위생관리 체계 확립에 대한 중요성이 실제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썹 시스템을 적용시키는 학교 급식 업체가 많이 늘어나 있고, 이 해썹 시스템은 식품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아주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정을 받는 학교라든가 단체 급식소와 같은 곳에서는 우리가 믿고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하나의 어떤 안도감이랄까 신뢰감을 구축해 주기 때문에, 훨씬 급식자 입장에서는 어떤 믿을 수 있는 그런 인정 제도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급식소의 위생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급식소의 위생관리라는 것은 식품 위생에 대한 관리와 시설 위생에 대한 관리와 개인 위생에 대한 관리, 식품 위생에 대한 관리는 조리 작업장에서 각각 급식 생산 단계별 위생 관리를 하겠죠. 전처리를 한다든가 조리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 배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급식 단계별로 거기에 맞는 위생 관리를 잘 지켜주는 것이 식품위생관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시설위생관리라면은 청소라든가 쓰레기 및 배수 처리라든가 주방설비라든가 기구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를 실시한다든가, 그 다음에 개인위생관리는 조리 종사자라든가 또 다른 작업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건강관리라든가
개인위생 및 작업습관과 같은 것들이 개인위생 관리가 되어서 이러한 관리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때 급식소의 위생이 확보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생 관리를 위해서는 또 뭐 위생 교육을 영양사라든가 급식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떤 위생 교육을 시키고 반복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어떤 위생관리 대상에 대한 위생적, 능률적인 관리를 통해서 급식소를 이용하는 다수의 고객이 안전하게 음식을 적응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중독과 경구 감염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뭐 급식산업에서 위생관리라는 것은 안전한 음식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관리 업무이고, 또 급식에서의 위생관리 대상은 식품의 조리 및 식업, 조리장의 위생적인 시설, 조리용 기구 및 용기, 급식 종사자 개인 모두가 해당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해썹 시스템, 이건 좀 전에 아마 했던 거와 또 겹쳐지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단체 급식의 PL법과 해썹 시스템이 적용됨으로 해서 위생관리 체계 확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중독이라 한다면은 어떤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이 세균 자체의 감염성이라든가 세균이 내는 독소형 질환을 말하는데, 이 식중독에 대한 그 정의는 식품위생법 제2조 제14항에 나타나 있는 이 정의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나라 식중독의 발생 현황은 뒷페이지에 나오는 그림 7-2와 같습니다. 이 식중독은 실제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어떤 원인균에 따라 가지고 또 뭐 세균성이다, 화학성이다, 자연독이다, 바이러스성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식중독의 정의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제2조 14항에는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혹은 독소형 질환을 식중독이라고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집단 식중독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역학조사 결과 식품 또는 물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로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한 후 2명 이상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을 집단 식중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식중독에 대한 거 디지즈 트라이앵글이랑 식중독을 일으키는 이 삼박자에 대해서 본다면 식품이 있고, 이 식품 미생물이 식품을 감염 오염시킨다든가 하면은 이 미생물 오염시키는 미생물로는 뭐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기생충이라든가 곰팡이라든가 이와 같은 미생물들이 이제 식품에 오염되어서 이 오염되는 식품을 섭취했는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 숙주가 되는 거죠. 섭취했을 때 결국은 식중독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그 그림을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디지즈 트라이앵글, 이 식품은 바로 이제 미생물에 오염이 되어 있는 좀 전에 말씀드린 세균이라든가 미생물이라든가 기생충이라든가 곰팡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러한 미생물에 오염되어 있는 식품, 이런 위험인자와 같은 것들 식품에 오염이 되면은 잠재적으로 위해한 식품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숙주인 사람, 임산부라든가 어린이라든가 또 노약자라든가 뭐 이런 병원에 뭐 입원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고위험 그룹인 숙주를 통해서 결국 식중독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잠재적인 위해 식품은 고위험군 식품으로 수분 함유량이 많다든가 단백질 함량이 높다든가 중성 혹은 약산성 pH를 갖고 있는 그러한 식품들이 고위험군 식품이 되어지겠고,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러한 조건을 갖추는 식품들은
미생물로부터 미생물이 자라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미생물 중에서도 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과 같은 것들이 성장하기에 좋은, 생육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것들이 고위험성 식품군이 된다는 거. 그러면 수분 함유량을 떨어뜨린다든가 단백질 함량이 없다든가 이러면은 좀 이른한 고위험군 식품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음식이 만들어지는 방법에 의해서 오염될 가능성이 많은 음식, 더 이상 세척이나 조리가 없는 정석식품, 절단된 과일류, 생조리된 야채류, 뭐 햄 종류, 빵, 떡, 양념류, 회, 초밥 이러한 것들을 잠재적인 위해 식품으로 볼 수가 있겠고, 고위험군은 영유아, 5세 이하, 임산부, 노인, 항생제라든가 면역성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는 사람, 면역성이 떨어진 에이즈 환자라든가 만성 질병자라든가 수술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여기 숙주가 되어지겠고, 잠재적인 위해식품은 열식품, 그래서 미생물들이 각각 침투해서 질병을 일으키고 또 식중독을 일으키는 트라이앵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내 연도별 식중독의 그 발생 현황을 좁봤는데 200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를 본다면 발생 건수와 환자 수입니다. 그럼 여기는 아마 발생 건수가 될 것 같고 발생 건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환자 수는 이러한 상태로 가게 되는데 2014년의 경우에는 발생 건수가 349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발생한 어떻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환자의 수는 7,466명 정도가 되는 거죠. 대체로 보면은 좀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가 2007년도에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뭐 이러한 경우는 특별히 어떤 그 원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국내 연도별 원인 시설별 식중독 발생 현황 이렇게가 2002년도에는 학교 직영을 하는 학교에서 7번의 식중독이 발생을 했고 위탁을 하는 데는 2번, 기업체가 7번, 음식점이 30번, 가정집, 기타 원인 불명 77건이 되어졌는데 쭉 가면서 계속 이제 뭐 조금 2007년이 가장 많은 식중독 건수가 일어났는데 아마도 음식점이 가장 많네요. 그죠? 음식점이 2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직영하는 학교 급식인 경우가 기업체가 있네. 기업체가 있고 기타가 있고 있네. 그죠?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음식점, 그 다음에 가정집, 기업체, 가정집과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통계 불능이기 때문에 좀 더 적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총 학교가 3,200여 건이 되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직영인 경우 401건, 위탁인 경우에 160건, 그 다음에 기업체가 220건이고 음식점이 1,558건입니다. 단연코 일반 음식점이 식중독 발생이 가장 많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국내 연도별 원인군별 식중독 발생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발생 건수가 병원성 대장균이 2건이었고 노로바이러스 이때는 없었고 그다음에 환자 수는 병원성 대장균이 63건이고 그 다음에 기타가 279건, 살모넬라라든가 이런 게 되겠죠. 장염비브리오 되는데 쭉 넘어와서 노로바이러스가 2003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14건이 생기면서 환자 수가 1442건이니까 물론 병원성 대장균이 6건에서 환자가 1,500명이 일어났다. 이게 더 비례적으로 많네. 그죠? 발생 건수에 비해 환자 수가 다발했고, 그 다음에 2006년도를 가면 아마도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게 많죠. 이때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세아여고에서 CJ에서 학교 급식을 하는 거기에 아마도
CJ가 위탁 급식을 하면서 식중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로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식중독이 일어난 이후에 CJ에서는 학교 급식에 이제 손을 떼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 큰 사건이 있어서 이때가 아마 가장 많은 식중독 환자 수가 나온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급식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아주 많은 인원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9년도 쭉 넘어가 보면은 마찬가지로 2010년도 노로바이러스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성 대장균군인 5157이 약 22,000건 정도가 되고 노로바이러스가 약 19,000건 정도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세균 중에서 대장균이라고 하면 비병원성 대장균도 있고 병원성 대장균도 있는데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비병원성 대장균과 같은 경우가 상당히 2014년도, 2011년도 이렇게 쭉 많네. 그죠? 조금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식중독 원인균별 발생 동향 이렇게 해가지고 발생 건수는 노로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발생을 했고 발생 환자 수는 병원성 대장균이 가장 많이 발생을 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 건수는 환자 수 모두에서 장염 비브리오가 발생 건수나 환자 수는 장염 비브리오가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해서 병원성 대장균인 경우에 이렇게 약간 연두색으로 생성된 게 2016, 2017년도 건수가 이렇게 되어지고 건수에 비해서 환자 수는 거의 비례적으로 많네. 그죠? 많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주로 겨울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노로바이러스가 한 50건 정도가 된다면은 이 50건에서 여기 보면은 환자 수는 오히려 건수는 많은데 환자 수는 적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높은 걸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원충, 병원성, 그 다음에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는 꾸준히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년도 식중독의 발생 현황을 장소별로 볼 적에 음식점이 실제적으로 220건으로 학교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많고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학교는 27건이고 약 8% 정도를 차지하고 학교 외의 집단에서 군대라든가 이런 데도 있겠죠. 23건이고 약 7%. 가정집은 거의 없고 이거는 통계의 수치에 잘 안 잡히기 때문에도 이렇게 수치가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62건에 18%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비해 가지고 음식점에서 실제 222건이 나오고 66%를 차지하는 데 비해서 음식점 환자 수는 1994명의 35%입니다. 66%의 건수에 비해 가지고 환자 수가 35%라는 것은 그만큼 대비해서 환자 수가 적다는 얘기가 되겠고 학교와 같은 경우에는 단체 급식이기 때문에 27건이 발생을 했지만 많은 학생 수가 식중독에 감염이 되어서 결국은 이 학교가 8%의 어떤 건수를 나타내지만 실제 환자 수는 전체 인원수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고 인원수는 2153명이 나타나네요. 그리고 학교 외 집단에서는 거의 약 8% 정도를 차지하고 인원수로는 426명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 건수로는 23건인데 이렇게 그러면은 한 건당 발생수가 가장 많은 건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타 보면은 62건이 이거 전체의 약 18%를 차지하는 데 비해서 인원수로는 1070명이고 약 19%를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음식점이 학교에 비해서 거의 약 9배, 10배 정도로 건수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고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학교와 같은 데에는 영양사라든가 급식 관리자와 같은 사람들이 충분히 학교 어떤 그 급식 위생이라든가 이러한 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또 뭐 식재료라든가 뭐 개인위생이라든가 이런 걸 준수하는 데 비해 가지고 음식점은 조금 그게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환자의 수는 학교 수가 2153명 정도, 학교가 음식점보다 훨씬 많은 거는 학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수가 한꺼번에 다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집단 식중독의 정의를 적으시오 이렇게 해서 집단 식중독이 뭐 WHO에서 정의는 어땠다, 일반 식중독은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 어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나마 적어서 쪽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썹에 관련되는 것은 아마 뒷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썹은 간단하게 뭐 식품안전관리 인증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서 준수해야 되는 것은 선행요건 관리라든가 해썹 관리라든가 이렇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복잡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차분하게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